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 조경 관련된 측량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 강좌는 조경을 전공하거나 또는 조경 관련 분야에 있으면서 조경기사 시험이나 또 조경산업기사 시험을 보기 위한 수험생들을 위주로 편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현장에서 조경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측량에 대한 개념들이 필요하거나 측량을 통해서 어떤 값을 얻어내서 실무 조경에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기술자, 엔지니어를 위해서 준비한 강좌입니다. 이 강좌는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조경 측량 전 범위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도 좋고요. 조경과 관련된 측량 강좌 하나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 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강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아니면 이러한 문제들만 통해서 우리가 지금 수험 중인 조경기사나 조경산업기사 대비용으로 수강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조경 분야에서의 측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조경과 관련된 파트에서 측량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죠. 따라서 제가 수년 동안 대학에서 조경과의 학생들하고 측량을 공부해 보면서 느꼈던 내용들,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최근 수년 동안 조경기사나 조경산업기사에 출제된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들거나 발췌해서 여기 수록해 놓고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조경을 하시는 분들이 측량이 필요해서 공부를 할 때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 방대한 측량을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나, 또 이 수학적인 기법들은 어떻게 활용해서 해야 하나. 아무래도 조경에서는 공대에서 다루는 만큼 다양한 수학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풀 때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고등수학 문제들은 굉장히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그러한 계산 예제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어떤 기반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엄선해 놓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반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아마 조경기사나 조경산업기사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출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조경 관련된 국가 자격시험 중에 측량이 차지하는 파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과목 중에 한 과목이 조경 시공학이고 그 중에서 측량은 일부분이 나오죠. 하지만 그 일부분에 대한 내용이 개념이 없으면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찍지요. 그래서 운 좋으면 맞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조경을 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많은 측량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게 나올 줄 알고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근데 실제로 한 단계 위에서 내려다보면 나올 문제는 뻔해요. 그리고 그건 매년 또는 심지어 매회 연속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안 되는 측량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험 응시자들은 그러한 문제를 가볍게 포기를 하죠. 자, 우리 동일한 시험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못 푸는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다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푸는 문제는 풀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손 놓고 있는 문제들에서 우리가 점수를 획득할 때 상당히 여러분들 목표에 더 근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나와 또 이 강의를 만난 게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이제 문제들을 쭉 추려 놓았는데 이 문제들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그 조경기사나 조경산업기사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러한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여러분과 같이 해결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바로 의문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번호 체계가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가 않고 1번 다음에 8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8번 다음에 12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순차적이지 않은 번호 체계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토목공학과에서 다루는 측량은 이 분야를 다 건드려야 하지만 우리 조경 분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들은 제가 과감히 걸러냈고, 그리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예제들만 추려놓은 거니까 요것들만 충분히 학습하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그런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듣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너무 많은 방대한 데에서 어떤 것만 추려서 공부해야 할지 모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가야 할지, 그게 상당히 의문이 될 거예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제가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 강좌를 개설해 놓았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학습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앞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 강좌는 조경기사나 조경산업기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거고요. 또 대학에서 조경에 관한 측량 예제들을 다루고 싶어하는, 조금 더 대학교에서의 교육보다는 넓은 정도의 측량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학생들을 위한 거고, 또 실무에서 조경을 다루면서 측량이 꼭 필요한 그런 실무 기술자들이 측량 예제를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준비된 강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강좌가 만들어진 배경, 그 다음에 이 강좌의 목적, 그리고 이 강좌의 대상에 대한 얘기들을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또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측량에 대한 이론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풀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절대 광고성 멘트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숙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 서두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측량의 분류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측량의 분류가 있었어요. 정확도에 따른 측량의 분류, 대상의 크기에 따른 측량의 분류, 그 다음에 관계 법규에 의한 측량의 분류, 그 외에 장비에 의한 측량의 분류, 기타 상당히 많은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맞아요, 크기에 따른 분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크기에 따른 분류에서 우리가 측량을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보죠. 동의어들, 대지 측량의 동의어는 측지 측량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소지 측량의 동의어는 평면 측량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벌써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뉘죠. 대지 측량, 일단 큰 지역이네요. 소지 측량, 작은 지역입니다. 측지 측량, 지구의 공률을 고려해서, 즉 둥그런 지구 모형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측량 방법이고, 평면 측량, 이것은 뭐예요? 지구가 구가 아니라 납작한 평면이라고 가정해서 정리하는 측량 방법입니다. 자, 이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 다른 말로 측지 측량과 평면 측량, 이거를 구분하는데 세 가지 기본적인 카테고리가 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을 구분할 때 첫 번째 어떤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정확도가 100만 분의 1보다 더 정확해야 할 때는 대지 측량으로 간주하고, 즉 지구의 공률을 고려해야 되고, 소지 측량, 정확도가 100만 분의 1보다 정확하지 않아도 될 때는 지구를 평면으로 간주해도 좋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 반경 11km보다 적은 지역을 측량할 때는 우리가 지구의 굴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즉 측량 지역의 대상지를 평평한 땅이라고 가정해도 좋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반경 11km보다 큰 지역을 측량할 때 지구의 공률을 고려해야 하는 대지 측량을 수행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가 뭐였죠? 길이가 나왔으니까 면적이 나오겠죠. 면적 얼마? 400평방킬로미터보다 클 때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고려하는 대지 측량을 수행해야 하고, 이거보다 작을 때에는 지구가 평면이라고 가정해도 좋은 소지 측량을 수행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보죠. 거리 측량의 정밀도를 10의 마이너스 7제곱까지 허용한다면, 자, 우리는 아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까지 100만 분의 1까지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정확도를 높게 봤네요. 10의 마이너스 7까지 허용한다면 이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즉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억 분의 1, 10억 분의 1 이렇게 가면 갈수록 보다 정확한 측량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7제곱까지 허용한다면 지구의 곡률 반경을 6370km라고 할 때 지구의 표면을 평면으로 가정할 수 있는 측정거리의 한기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네요. 여기서 우리 하나 곡률 반경, 다시 말하면 지구의 반지름입니다. 6370km.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이 값은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측량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수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거? 호도법에서 나오는 로도, 로분, 로초로 나눠가지고 로초로 갔을 때 206265라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것들은 뭐하고 같으냐면 우리 수학 문제를 풀 때 파이 값을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어떤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3.14라는 값을 주어지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이다, 즉 상식이다 라는 의미예요. 때로 측량 문제에서 지구의 곡률 반경 그리고 로 값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알아서 써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지구의 곡률 반경, 즉 지구의 반지름은 6370km다 라는 것하고 로 값은 206265라는 값은 꼭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의 구분이었어요. 이건 정확도가 100만 분의 1, 그쵸?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얼마로 줬어요? 1000만 분의 1까지 줬습니다. 10의 마이너스 7제곱. 그럴 때 이 d분의 d-d, 이거는 뭔가요? 직선이 소문자 d로 표현된 거고 지구의 곡률을 고려한 호, 이 곡선이 대문자 d로 표현된 거예요. 그럼 소문자 d 빼기 대문자 d는 뭘 의미해요? 그렇죠, 오차를 얘기합니다. 평면과 곡면의 차이, 오차. 그 다음에 이 d, 대문자 d는 뭐예요? 지구 표면상의 곡선인 곡선 길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죠? 예, 정확도의 개념이에요. 이게 왜 정확도의 개념인가요? 분모가 뭐예요? 길이. 그 다음에 위에는 오차, 즉 실제 길이분의 오차. 이게 바로 정확도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d 분의 스몰 d 마이너스 캐피털 D, 이게 바로 정확도의 개념이었고, 이게 어떤 공식이 있었어요? 12분의 1 곱하기 R분의 D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제가 처음에 앞부분에서 이 내용을 설명드릴 때 이게 바로 우리 측량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공식이다, 꼭 기억해둬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가급적 유도까지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유도가 안 되면 결과로도 꼭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캐피탈 D분의 스몰 d 마이너스 캐피탈 D는 12분의 1 곱하기 R분의 D의 제곱. 예,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D분의 D 마이너스 D가 지금 정밀도 또는 정확도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 또 한번 했죠. 약속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뭐가 있었어요? 오차론, 즉 관측값 해석론에서만 그렇고 그 외의 나머지 파트에서는 정밀도, 정확도, 정도 다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오차론, 즉 관측값 해석론에서는 정확도와 정밀도가 엄격히 구분이 돼요. 정확도는 뭐예요? 예, 창값에 얼만큼 관측값들이 가까운가, 즉 관측값이 창값에 얼마만큼 근접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정확도였고, 정밀도는 뭐였죠? 자기들 관측값 길이, 즉 관측값 길이 지들끼리 얼만큼 잘 뭉쳐 있는가, 얼마나 촘촘히 관측값이 나왔는가, 요게 따지는 게 정밀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확도가 좋다고 반드시 정밀도가 좋은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정확도의 개념 10의 마이너스 7제곱 요걸 넣고요. 이거는 12분의 1에 자 R분의 D의 제곱이죠. R 얼마? 지구의 반경 6370km 분의 D. 자, 요거를 이제 식을 변형시켜 볼까요? D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D는 어떻게 했어요? 자, 12분의 1 절로 넘어가고요. 6370 또 절로 넘어가고, 또 D의 제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거를 D 값을 구하려면 스퀘어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죠. 그래서 D는 루트에 10의 마이너스 7제곱 곱하기 12 곱하기 6370km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땅땅땅 두드려 보면 6.978km가 나옵니다. 즉 10의 마이너스 7제곱까지의 정밀도, 즉 1000만 분의 1의 정확도로 우리가 관측할 경우
지구 반경이 6370이라면 어디까지 평면으로 볼 수 있다? 6.978km까지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요거 한번 비교해 보죠. 비교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10의 -6제곱까지 했을 때, 즉 정확도가 100만 분의 1이었다 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가 평면으로 간주해 있었어요? 그렇죠. 11km까지. 그렇죠. 요건 정확도를 더 높이다 보니까 100만 분의 1에서 1000만 분의 1로 높이다 보니까 11km보다 더 적은 지역까지 지구를 평면으로 간주할 수 있고, 그 길이가 바로 11km보다 작은 값인 6.978km가 되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